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강인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스날과의 빅매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4-2025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입니다. 이 경기는 순위를 결정하는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경기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 프랑스 대 잉글랜드의 자존심 대결일 만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파리로 돌아와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빅매치 원정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레알 소시에다드는 승리했지만 AC 밀란, 뉴캐슬, 도르트문트에게는 패배를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챔스 4강팀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도르트문트를 무찌르고 결승에서 레알 혹은 뮌헨과 붙을 줄 알았지만 모두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음바페가 빠지면서 전력이 약해졌을 거라고 또 봤지만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리그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에니케 감독의 2년 차인 만큼 팀의 조직력은 더 좋아진 상황이죠. 우가르테의 빈자리를 네베스가 더 잘 메꿔주고 있고 바르콜라가 음바페 대체자인 듯 맹활약 중이고 특히 이강인이 더 레벨업이 되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파리 생제르맹은 아스날 같은 강팀은 올 시즌 처음 상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아스날은 강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로도 결과를 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해서 8강까지 올랐고 바이에른 뮌헨을 넘지 못하면서 8강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에니케 감독은 아스날이 유럽 최강팀 중에 하나라고 치켜 세우기도 하면서 패배한다면 박수를 쳐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에 찝찝함이 생겨도 그럴까요? 네. 양팀 감독은 모두 지금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고 역시나 우리 이강인이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 하키미, 네베스, 비티냐, 자이레메리, 바르콜라, 두에 이강인이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했습니다. 전문 스트라이커라기보다 제로톱이고 아마도 미드필드 진영까지 내려오면서 팀을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 23살 선수가 B클럽 빅매치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다뇨. 네,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스날은 강한 압박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했습니다. 분명 어려웠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불안해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가 돌아왔다 보니 아스날이 노리는 세트피스 골도 그래도 좀 믿어볼만 했습니다. 7분이 지난 상황에서는 아스날이 6대4로 앞서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면서 점유율은 점점 파리 생제르맹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당연히 가짜 9번인데 포지션이 진짜 9번인 것처럼 있어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역습되는 상황에서 마갈량이스 살리바가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이강인이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강인이 스프린트까지는 좀 어렵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8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뚫리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밀어줬는데 다행히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 후에 파리 생제르맹은 실점까지 하게 됩니다. 아스날이 정말 잘하는 걸로 골이 나왔습니다. 트로사르가 왼쪽에서 무슨 일인지 휘졌더니 공간이 생겼고 편안한 문전 크로스에 하베르츠가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완벽한 실점. 돈나룸마가 이런 상황을 막아주길 바랬던 건데 반박자 느렸어요. 이러면 밀리고 밀려서 더 위험할 텐데 거기다 아스날은 잠그는 것도 잘하니까요. 25분까지 개인 스피드나 경기 속도가 아스날이 더 좋아 보였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강인이 볼터치가 16번에 키패스 1번, 롱패스 1번 성공한 거 외에는 공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회 자체를 얻지를 못하고 있었죠. 네. 갇혀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27분에 파리 생제르맹의 풀백 멘데스가 위협적인 슈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에 하키미도 칼라피오리를 압도하는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 둘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스날을 상대로 선수 개인 기량이 아닌 조직력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1실점일 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아스날은 영리합니다. 무슨 플레이를 해도 세트피스를 노리려는 플레이입니다. 사카가 오른쪽 공격 진영에서 파울을 얻어내려는 플레이를 하고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 그게 진짜
또 골이 됩니다. 로우 크로스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돈나룸마 믿었건만 이것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진짜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건데 어쩌면 리그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작전이란 느낌이 아니라 유럽 최강, 템포가 가장 빠른 리그에서 최강팀 중 한 팀과 붙어 보니까 진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뚫어내려면 더 빠른 키패스들이 필요한데 차이가 느껴졌고 토트넘 강팀 맞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스날이 무리하면서 체력적으로 버겁기만을 바라야 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올렸다면 그 덴벨레가 좀 필요한 게 네. 이강인이 중앙에 있어도 아예 보내주질 못합니다. 그냥 뭐 잡아먹히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도 어린데 양쪽 바르콜라 두에는 더 어리고 더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전반은 이대로 끝이 났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상대가 안 되네요. 라커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반전 스탯이 공개가 되었는데 챔피언스리그는 뛴거리도 공개를 해주거든요.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보다 무려 4km나 더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스날이 파리를 가둬버려서 못 뛰게 만들었거나 파리가 원정인 만큼 덜 뛰려고 한 건지는 후반전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파리는 후반전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스날만 풀백을 바꿔줬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로 바뀌면서 변화를 주었고 파리 패스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려고는 하는데 아스날은 뭐 이것저것 잘합니다. 이제는 역습으로 나가는데 이 또한 위협적이고 공격 끝까지 가면 또 이제 다시 코너킥을 유도합니다. 진짜 얄미워요 진짜. 후반 15분이 지나도 파리 생제르맹은 대박 찬스라는 건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엔리케 감독의 전술은 그냥 스페인에게만 통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딱 그랬거든요. AC 밀란에게 3대0 승리야 이 팀 자체가 내려앉고 속도가 있는 팀은 아니니까요.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 숨이 막혔습니다. 강력한 압박에 숨 막히고 이제 내려앉으니까 공격을 만들지 못하니까 숨 막히고 이럴 때는 파리 생제르맹도 세트피스 골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후반 20분에 이강인이 코너킥으로 예리한 킥을 선보였고 문전에서 네베스가 방향만 바꾸는 슈팅까지 나왔는데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추격골을 넣어야 할 텐데 아스날은 제대로 잠궈놓은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축제입니다. 이번 시즌 공들에 영입했던 메리노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팬들이 갈채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제는 무승부만 만들어도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이강인이 흐름을 바꿔 놓으려는 강력한 무회전 중거리 슈팅을 선보이면서 라야 골키퍼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슈팅이 오른쪽으로 올 듯하면서 방향을 잡았는데 무회전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오히려 왼쪽으로 역으로 휘면서 라야가 어렵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게 돈나룸마도 당황하면서 선방을 못한 것처럼 라야도 잘못 커버하면 좀 맞고도 좀 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쉽네요. 후반 30분까지도 파리가 주도하지만 오히려 기대 득점값이 아스날이 더 높은 상황. 아스날 박스 안에서 핸드볼이 나왔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음바페, 덴벨레가 없는 공격에 문제가 분명 있다는 건 드러났고 아스날이 내려앉아서 그렇지 계속 공격했으면 더 밀렸을 것 같더라고요. 파리의 챔스는 매우 험난할 것 같습니다. 리그 우승이 왜 큰 의미가 없는지 알겠네요. 경기는 그대로 0대2로 파리의 패배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